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다 융합교육과 관련된 교과 융합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당연히 이제 교과에 대한 내용이 기본이지만 저희는 융합교육 전공이니까 근데 AI 소양교육 분야라고 해서 약간 정보 교과에 초점을 맞춘 지도안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똑같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포커싱이 얘는 인공지능의 약간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딱 제목을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통한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약간 기본 연구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담당하시는 교과에 이 사람들이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 교과에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까? 혹은 내 수업에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시작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쭉 같이 보시면은 교육 목표 자체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차시 같은 경우에 주요 활동 같은 경우가 원래 기존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뭐 성취 기준이 들어있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는 성취 기준이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소양을 제시를 해줄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했고 학교 급은 자, 중학교 2학년 대상이고요. 관련 교과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 해서 정보 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준은 정보 교과 내용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학습 수준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도 다 인이죠.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 지도안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의사결정 트리를 이해하고 기초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규칙 기반 추론 과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접하는 인공지능의 추론 과정을 의사결정 트리로 표현할 수 있다인데요. 일단은 이 의사결정 트리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과 전공자다 보니까 사실 사회과에서는 의사결정이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최근에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뭐냐? 사회과 교육은 도대체 어떤 시민을 기르고 싶어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의사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디시전 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시민일 것이다라는 거를 좀 최근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의사결정 틀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에 나와 있는 용어이지만 이게 각 교과에 접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사회과만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교과에서는 이 의사결정 틀이란 것과 함께 자신의 교과에서 접목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기유발 같은 경우는 뭐 인물 스무고개 퀴즈 뭐 이런 거 좀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은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만화를 보면 규칙 기반 추론이란 무엇일까? 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왜 이리 뭐 기운이 없지? 어디 아픈가요? 머리가 아프고 열나는 것 같아. 자, 콧물이 나오나요? 콧물이 나오고 목도 아파. 감기인 것 같아요.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이런 식으로 이 만화만 보시면은 사실 별 내용이 아닙니다. 별 내용이 아닌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봇이 처음에 기분 물어보고 아픈가 물어보고 콧물 있냐 없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yes, no, yes, no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감기라는 거에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의사결정 트리랑 연결이 되는데요. 의사결정 트리라는 게 결국은 요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걸 의사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인공지능 개론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아마 배우셨다라고
라고 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사결정, 인공지능의 초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성별이 남인가요? 뭐 여인가요? 성이 몇인가요? 그러면은 남자이면은 자, 예 가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뭐 할 건지 또 나누고, 그다음에 아니오면은 뭘 할지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 틀을 작성해서 그 학생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는 이 의사결정 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는 영향력이 큰 특징을 상위 노드, 이 위에 있으면 상위 노드라고 하고요.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 노드라고 하죠. 그래서 큰 것, 작은 것, 여기는 좀 더 포괄적인 것, 여기는 작은 특징을 위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굳이 우리가 왜 하냐? 이제 스마트워치 위험 감지 기능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의 그 광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지금 찾아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어떤 이제 광고를 찍으면서 그 조난당했을 때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광고인데, 자, 다시 공유를 해드리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911, what's your emergency? Hi, I've been in a car accident. My car slipped. There's water getting the car and I can't get out. 911, what is your emergency? I came off paddleboarding and a hard wind is pushing me out to sea. Okay, do not hang up. 911, what's your emergency? I'm here at the farm. I broke my leg straight down 21 feet. I sure need help quick. Are you by yourself? Yes. Have you tried to get out? Have you tried to bust the window or something? I'm pretty far out in the ocean. I can't get to my cell phone. I'm talking on my Apple Watch. Try to keep talking to me. Okay. I can't fight the wind anymore. It's getting deeper. It's getting to my neck. Please hurry. I'm hurting real bad. You're gonna seek help, okay? I see them. They're opening the door. Hold on. Are you in an air pocket? I'm just at the driver's seat. Okay, but your head is above water? Yes, sir.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광고였어요.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스마트워치 위험 감지 과정과 이제 저게 유사한데, 예를 들면은 자, 애플워치 속 넘어진 감지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런 조난 광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땅에 부딪혀가지고. 근데 의식이 없고 혼자 있으니까 신고가 안 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신고가 안 되니까 만약에 정말 안 좋은 경우라면은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혹은 뭐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애플워치가 이 사람이 넘어진 것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의식이 없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GPS도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신고까지 들어간 거죠. 어디에 있는지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목숨을 살렸다 라는 내용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게 이 글이고요. 근데 그때 이 워치 안에 들어있는 가습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동작을 읽어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애플워치를 뭐 제작을 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이 선생님들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엔트리에서 재현을 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재현을 통해서 이제 제공했는데, 그거에 그냥 단순하게 뭐 적용만 해보고 만들어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애플워치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트리를 학생들이랑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좀 그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애플워치의 센서 같은 경우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어서 사람의 동작을 읽어내는 것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케이스 1, 2, 3다. 자, 먼저 원 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넘어질 때, 그다음에 슬립은 뒤로 넘어질 때, 그다음에 fall은 아래로 넘어질 때. 자, 인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 넘어질 때 팔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팔에 워치가 워치가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 워치에 달려있는 센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케이스 1, 2, 3 중에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걸음걸이가 있으면은 얘는 그냥 '아 이 사람이 걷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걷다가 갑자기 이 트립이라는 케이스 1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이 케이스 1에 해당이 되나?' 라는 식으로 혼자 이제 문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케이스 4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의식이 있냐 없냐, 움직임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뒤에서 같이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충격이 감지되었는가? 자, 아니오로 가면은 굳이 이 뒤에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충격이 없으니까 애플워치는 '아 그냥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고 예 하면은 '충격이 있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충격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움직임이 있어?' 충격 다음에 움직임이 없으면은 의식을 잃은 거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의식이 있는 건데 무슨 일인 거지? 더 알아봐야겠네.' 요런 식으로 이제 더 내용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해서 1번 데이터에서는 자 충격 감지 없었고 fall, trip, sleep 다 없었고 충격 이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면은 뭐 SOS 전송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케이스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충격 감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fall 케이스가 있었고 충격 이후 움직임 감지 있었어요. 그 의식은 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 데이터는 충격 감지 있었고 트립 케이스가 있었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넘어졌고 충격도 있었는데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위급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SOS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것 같고요, 이분들은.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엔트리를 해서 위험 감지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신 거겠죠. 그래서 뭐 큰 충격에서 뭐 엔트리에서 옛날에 저랑 해 봤듯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큰 충격이 감지되면 1번 신호 아니면 0번 신호를 줘 가지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상황을 캐치할 수 있도록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은 이렇게 시계 애플워치처럼 시계를 딱 가지고 오셔 가지고 자 변수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의사결정 트리에서 이 케이스를 데이터를 케이스별로 나눴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자 충격이 감지되었나요? 1, 0, 1, 0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만일, 아니면, 만일, 아니면, 만일, 아니면 라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이러한 트리를 학생들이 직접 교사들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구현하는 작업이 이게 따라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앞에서 "얘들아 선생님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해 봐."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6 학년도 쉽게 할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따라하라가 아니라 너네가 직접 문제를 찾고 너네가 의사결정 틀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설계도를 그려 가지고 코딩 설계도를 그려 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직접 엔트리를 만들어 봐." 하면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중학생 중에서도 극소수일 거고 고등학생들도 대다수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블록들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 블록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조합해야 되는 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즉 따라해 보는 건 많이 해 봤지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창조해 내는 거는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뭐랑 관련이 되냐면은 전공자들,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컴퓨터 공학과 4 년을 한 전공자들이 컴퓨터 잘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잘하긴 하는데 문제는 회사에 데리고 오면은 처음에는 쓸 데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똑같은 것만 따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인턴이나 일을 했던 애랑 일을 안 했던 애랑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 상황을 찾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엔트리나 좀 뭐 스크래치나 쉬운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많이 기억에 남을 거다.'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파이썬으로 넘어가서 그 파이썬을 처음부터 구조화하는데 아이들에게 좀 많은 경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를 좀 해주시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서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차 시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는 자 컴퓨터 비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알고리즘 표현할 수 있다. 비디오 감지 기능을 활용하여 혼자 있는 사람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 비디오 감지 기능이 요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제 혼자 시골에 사시니까 저희 가족 입장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니까 이제 집에다가 이런 센서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할아버지께서 움직임이 뭐 없으시면은 저희한테 다 연락이 와요. 뭐 지금 움직임이 없다 1시간째. 그래서 그게 뭐 낮잠을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은 의식을 잃으신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저희는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전화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관계가 큰 게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이 센서 기능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빠르게 이제 119에 연락을 해서 하는 바람에 그래도 몇 년 더 사셨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때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위해서 활용되는 인공지능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1 인 가구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제 상황이었고요. 쭉 넘어가시고 이 두 번째 차시도 엔트리를 활용하셨습니다. 자 인공지능 블록 활용으로 비디오 감지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 비전을 썼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컴퓨터 비전에서 뭐 시각을 부여해서 이미지를 하는 거다. 이미지 분야가 네 워낙 이제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 같은 경우도 엔트리에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디오 감지 블록들이 요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한번 저랑 하셨으니까 이런 블록들이 있는 것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사람 인식 기능 그래서 사람 인식, 얼굴 인식, 사물 인식 요런 것까지 요즘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 학생들이랑 이제 공부한 거죠, 이분께서. 네 이제 활동 2로 넘어가서는 "야 그러면은 문제 사항이 뭐냐?" 즉 "혼자 있는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상황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까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게 위급 상황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좀 깊이 있는 문제가 이제 나온 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수상화 과정을 통한 수행 작업 파악인데요.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비디오 화면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이런 엔트리 조각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인식하고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5시에 움직임이 마지막으로 인식이 됐는데 8시 지금 8시 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인식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간단히 보시면은 자 스타트 비디오 입력 설정 자 감시 시스템 실행 중 아니요 그럼 엔드고 예스 네 해서 비디오 화면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다음에 움직임이 있으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직 그냥 뭐 별일 없으니까 노래요. 없어요. 없네. 자 그다음에 움직임 마감 시간이 뭐 크냐 한데 그렇게 아직 크진 않대요. 그럼 노니까 다시 새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스면은 크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3시간 동안 없냐 뭐 24시간 동안 없냐 2시간 4시간 동안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은 긴급 출동 메시지 빨간색 경고등이고 3시간 동안 없으면 노란색 경고등을 하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옛날에 저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 순서도라고 했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요즘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주는 거를 우리가
뭐 알고리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알고리즘 중에 정말 일부분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알고리즘은 결국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을 우리가 어떤 순서에 맞춰서 어떤 절차적인 순서에 맞춰서 할 것이냐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학생들이랑 그림을 그려 가지고 좀 인공지능을 표현해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공지능의 그 기능들을 이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보는 것 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충분하게 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회과다 보니까 이제 예를 또 사회과가 드는데 경제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어 이번 추석에 당근마켓을 좀 많이 했어요. 당근마켓을 했는데 이거 이사를 하면서 이제 중고 가전제품들을 팔려고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TV가 하나 팔려고 하는데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팔 때. 자 그랬을 때 야 이게 55인치였는데 55인치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 첫 번째 이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이게 흠집이 있으면 얼마고 흠집이 없으면 얼마고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벽걸이형이냐 그다음에 스탠드형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브라켓이 있냐 없냐에 또 다르고요. 요런 식으로 굉장히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대체하면서 똑같이 순서대로 그려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 말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중학생들까지는 이런 사고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직접 표현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이 구조도가 적절한지까지 가본다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컴퓨테이셔널 싱킹 아니면은 인공지능적 사고가 좀 더 잘 길러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변수 같은 경우로 해서 움직임 미감지 변수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몇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이 변수를 호출을 하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자 비디오 화면 보이기, 투명도 0으로 정하기, 자 카메라 바꿔 가지고 자 실행하면에서 감지한 움직임 값이 300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움직임의 그 범위가 300보다 크면은 움직임이 미감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값으로 false 값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300보다 작으면 1 더하기 이 사람 움직임이 없네. 그러니까 좀 1초 기다리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움직임 미감지 변수 값이 3 이상인 경우에 자 여기서 1 만큼 더했잖아요. 신호값을 1 초 기다리기잖아요. 즉 1 초마다 한 번씩 이제 미감지냐 움직임이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미감지 값이 계속 1 초마다 더해져 가지고 그 값이 쌓일 텐데 결국은 이 움직임 미감지 값이 1800 이라는 게 3 시간 동안에 있던 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 3 시간 동안 움직임 미감지 값이 1800 이상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이 사이의 값에 있다면 얘보다 작거나 뭐 얘보다 크거나 하면은 뭐 이거를 켜거나 이렇게 켜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택 구조를 써서 그 스마트워치로 작동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이제 코딩 교육이 된 거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보시면은 학생들이랑 곱하기 나누기 뭐 덧셈 뺄셈 사치견산을 뭐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주는 거 한다 하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저희가 '아 너 참 수학을 잘하는구나.'라고 하진 않잖아요.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문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 전략을 짜 가지고 답을 도출해 내야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거지 따라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코딩도 마찬가지로 따라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 혹은 스스로 찾은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코딩을 만들 수 있냐.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디버깅해서 얼마나 실행 자체를 잘할 수 있냐라는 거를 능력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걸로 요즘에는 뭐 나중에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이제 취업에 또 관련이 있고요. 코딩 능력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 1인 가구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셨던 게 좀 눈에 보여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또 머신러닝 중에서 지도 학습과 분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 음성 데이터를 분류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지고 온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뭐 지도 학습과 분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음성 데이터로 분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을 협력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마지막 차시를 구현하셨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1인 여기는 1인 가구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1인 가구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보고 음성 분류 기능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 사례를 알아본다라는 거고요. 뭐 지도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개념, 그날 학생들이 배워야 될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엔트리로 들어오셔가지고 엔트리에서 분류를 하셨으니까 이미지, 텍스트, 음성을 저희가 보통 분류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했던 건데 같이 그래서 전원 켜줘, 전원 꺼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음성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구글, 헤이 구글, 뭐 빅스비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에 비해서 이 뒤에 거들은 사실 약간 창의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식으로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셨다. 이거 저희 같이 만들었었죠.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수업 지도안이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그 이론들,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다룰 때,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좀 자유롭게 약간 창의적 체험 활동처럼 선택을 해서 가신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다만 약간 정보 교과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도안은 자, 베리어 프리가 만드는 베스트 프렌드 AI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약간 사회적으로 활용을 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자,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학생이 편안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목표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거에 비해서 뭐 어려운 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뭐 코딩이 있는 것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수업인데 여하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이거를 또 뽑은 이유가 사실 저는 특수교육에도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기술의 적용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들의 한계점이 명확한 것이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메꿔줄 수 있는 게 저는 인공지능이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제작하는 데 주안을 둔다. 이게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브루 뭐 이렇게 VREW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은 온라인 강의에 자막이 그냥 입혀진대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자막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이거 유튜브에도 거의 다 있죠. 요즘엔 굉장히 보편화된 기술이지만 그래도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동 자막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이랑 그 동영상에 자막을 덧입혀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뭐 어르신들 혹은 학생들에게 이런 동영상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베리어 프리라는 건데 이게 최근에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은 베리어 프리가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운동이다.
그다음에 뭐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자막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뭐냐,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막 제작 시 유의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 같은 걸 할 때 얘들아 이거 한번 적용해봐 하고 재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술 자체가 완벽한 기술은 없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100%의 정확성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계속 보면서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교사가 옆에서 도움이 되도록 계속 이제 조언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동으로 생성된 자막을 살펴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뭐 띄어쓰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나 없나, 문법 같은 거. 그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데 가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막이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배경음악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음악을 그대로 들려줄 수는 없더라도 이제 가로를 쳐 가지고 뭐 배경 뭐 스산한 음악이 나오고 있다. 아니면은 뭐 누가 시끄러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해 주면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활동을 넣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첫 번째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학생을 위한 캔 음료 구분 프로그램이래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캔 음료수 같은데 이게 점자로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못 들어간대요. 정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있는 정보가 이게 탄산음료인지 그냥 과일 주스인지 정도만 되어 있지 사실 탄산 중에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극복해 보고자 이분은 캔 음료 구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좀 제안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이 어플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텐데 한번 이 설리번 플러스라는 앱을 한번 다운 받아 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결국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에서 나온 건데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리번 플러스 앱을 다운받으셔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제가 뭐 다운받고 한번 그냥 이것저것 기능 있는 거까지 보시는 것까지 해서 7시 15분에 다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시 15분까지 다운받으셔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요런 기능이 있구나.' 한번 실행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활용이 되겠구나.' 정도만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록 끊었다가 네. 아마 이제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앞에 있는 걸 찍으면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100%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이 거의 다 되죠. 뭐 컵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푯말 서 있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핸드폰으로 이제 조작이 되는데 이게 좀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은 구글 글래스나 이런 안경에 이런 기술이 들어와 버리면은 좀 더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어플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런 걸 보면서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교수학습 지도에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실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 어플을 좀 중심으로 머신 러닝 포 키즈에서 이제 다양한 캐논용 사진을 모아 가지고 어 머신러닝을 이제 학습시키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콜라, 사이다,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분류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분류할 수 있게끔 캔 음료를 학습을 시켰고,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같이 좀 공부해봤던 앱 인벤터로 모델을 불러와서 앱 인벤터로 학생들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진을 찍어서 분류를 해서 그 사진에 코크인지 판타인지 포칼인지,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라이스인지, 자 이거를 이제 비교해 좀 분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플을 만드는 것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학생들과 만들어 볼 수 있었다까지 이분은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실시가 된 거다 보니까 아마 이 데이터 모으고 하는 건 학생들이랑 같이 하셨을 것 같고, 이 코딩은 스스로 혼자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게 아까 설리번 앱이었죠? 설리번 앱으로 하면은 뭐 테이블, 음식 접시와 커피 한 잔이 보입니다. 뭐 책과 식물이 있는 선반이 보여요. 생각보다 날씨, 이게 인물을 하면은 이렇게 나이까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를 위한 이렇게 분류, 머신러닝 퀴즈 해가지고 분류를 만들어서 앱 제작까지 지시하셨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분류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차 시 지도안이고요. 이건 이제 대화 도우미,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화 도우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거 용어는 처음 보거든요. AAC, 보안 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특수교육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약자로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크고 작은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만큼을 다른 걸로 채워준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AAC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도구들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걸로 의사소통용 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내가 기분 나쁜 카드, 혹은 내 지금 기분 카드, 뭐 그다음에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뭐 이거 해주세요 라는 카드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표현을 보여주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모든 의사소통을 대신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그 장소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이제 카드들을 이제 오토드로우를 가지고 아이콘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뭐 카드를 보여주거나 누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돕는 AI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질문이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엔트리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카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지도안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활용된 기술이나 이런 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당장 스스로 하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지도안이었는데, 다만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AI for Good이라 그래서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도안 같은 경우는 자 과학입니다. 과학이고요. 이거는 뭐랑 좀 연관이 있냐면은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랑 관련이 있어요.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서 센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사실 좀 혹시 엠블럭 배우셨을까요? 요거 배우셨나요? 다니시면서? 제가 잘 몰라서 커리큘럼을.
안 배우셨구나. 저도 사실 이게 엠블럭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뭐 보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어서 저도 엠블럭을 써본 적은 없고, 전 사실 아두이노를 써도 보통 엔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딱히 엠블럭을 써본 적이 없긴 하지만, 여하튼 이분은 또 엠블럭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엠블럭을 써보시면 되는데, 그냥 기술적인 건 좀 넘어가고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보, 과학, 수학을 좀 융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와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 사이의 기울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축적된 기울기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량을 예측하도록 하는 수업 지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장치, 아두이노 쉴드 센서, 명령 도구는 엠블럭 5락을 활용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고 이게 중국 거로 알고 있는데, 엠블럭이 이거를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HX711 센서를 활용해서 물체의 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쓸 때와 인공지능을 쓰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은 아날로그 방식, 옛날 방식으로 수업을 했을 때에 단점이 있다면은 인공지능을 씀으로써 그 단점이 좀 채워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얼만큼이냐라는 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다양한 예를 찾아보고, 또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면은 또 뭐가 좋을까? 라는 장점들도 찾아봐야겠죠. 사실 요즘에 저도 이제 데이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 좀 조선왕조실록 역사에 또 관심이 좀 생겨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하는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조선왕조실록이 데이터베이스화도 그러니까 디지털화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번역도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조선왕조실록은 그나마 좀 번역이 잘 돼 있던 편이었고, 뭐 그거 말고 다른 고전 고문서들은 번역이 거의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대한 옛날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검색을 해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디지털화라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에 대해서 보다는,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이게 뭔지 어디에 있는지 인덱스를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디지털화는 그런 작업들을 다 무시해 주고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HX 센서를 이용한 무게 측정, 그래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엠블럭을 사용을 준비한다. 장치를 연결한다. 이거는 이제 실험을 안 해보면은 저희도 사실 하기가 좀 애매하고, 지금 아마 세종대에 아두이노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두이노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두이노를 하나 그냥 갖고 있는 게 다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보기가 애매할 것 같고, 한번 이제 지금 이 QR코드 이제 보이시잖아요. 제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몇 킬로그램이니 이 파일을 채팅창에 먼저 올려드리고요. 네,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자, 올려드렸으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센서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런 아두이노 엑셀 프로그램 설정 방법,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실습을 할 수도 없고 저도 이걸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는 한 번쯤 사용 방법이나 이게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시간도 1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한 7시 40분까지 이거 좀 쉬시고, 그다음에 이거 좀 보시고 돌아오셔 가지고 뒤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좀 넘어가시면은 요것도 있거든요. 사용 방법, 그다음에 센서 테스트 영상처럼
이렇게 영상이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보시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보시고 40분까지 돌아오셔서 이거 수업 더 이야기하고 피지컬 컴퓨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0분에 다 보시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록 멈추겠습니다. 네, 다 혹시 영상 보고 오셨나요? 네, 영상을 이제 보셨으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게 제가 처음 코딩 교육을 했던 게 몇 년도였죠? 16년도? 17년도에 처음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뭐 피지컬 같은 경우는 햄스터, 초등학생 햄스터였고, 그나마 이제 중학교 올라가선 마이크로비트, 그다음에 아두이노도 지금이나 그나마 진짜 좋아진 거지, 그때는 정말 별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엄청 좀 그 편의성도 좋아진 편이고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왜냐면 이제 다양한 에듀테크 업체들이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쪽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새로운 것을 어 받아들이는 능력은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시로 넘어가면은 이제 양팔저울을 직접 제작해서 기울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내다보면은 이제 이 활동 1 전개에서 양팔저울의 양팔의 질량 차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이 무겁고 오른쪽이 가벼우면은 왼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이 이제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기울기가 생성이 될 텐데, 그 기울기를 측정해서 데이터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 양팔의 질량 차이에 따른 기울기 변화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뭐 분동 원료 기울기 관찰하고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이로 센서 활용하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기울기 데이터 그래프를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함수값 1차 함수를 활용해서 그 기울기와 질량 차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1차 함수를 구해서 학생들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울기와 질량 차이의 관계를 이제 직접 좀 알고리즘화 시키는 것까지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학생들과는 머신러닝으로 질량 측정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결과값까지 나오도록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피지컬 컴퓨팅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활용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일부러 가지고 왔던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거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창체 느낌이 나는 청소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쭉 보시면은, 자, 이분들은 조금 더 특이하게 앞에 거까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요구 분석 단계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어 이런 게 좋을 거야, 이런 게 필요할 거야라는 교사의 판단 하에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면은, 이분은 여기 5분이지만 이분들은 어 이게 뭐냐면은 그 교육공학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요구 분석, 뭐 분석 무슨 단계 설계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구 분석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5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예방 방법 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설문조사 결과. 자, 근데 문제는 막상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문제를 풀어보니까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실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예방 방법의 실천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수업안이었습니다. 이 결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직접 사용해본 경험에 비해 이를 직접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인공지능이 들어간 빅스비나 아니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많이 활용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도가 낮았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개발을 비롯한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흥미 증진을 위한 교사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느꼈다. 그다음에 뭐 미래 사회를 이끌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인공지능이.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 해양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 및 정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지도하는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AI 기반 학생 중심의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뭐 디지털 소양이라고도 하죠. 이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온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생들에게 뭐 가르치고자 한다까지 좀 필요성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안전 사고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활용된 교과는 기술, 과학, 체육, 정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융합적이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조금 더 특이하게 다른 분들은 이게 없었어요. 교과 융합에 기대 효과가 없었는데 이분들은 이걸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해양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분석과 이건 기술 교과, 예방 수칙에 대한 원리적으로 분석, 그다음 과학을 시행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사진 데이터 수집, 체육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설계, 정보함으로써 해양 안전사고라는 큰 주제로 교과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인데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풀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고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 인공지능에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민주시민에서 요구되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성, 문제 해결 역량, 협업 역량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스캐폴딩을 제공한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대상 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들어간 게 아니로 이것도 단위 아이디어가 좀 좋았던 교사 지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는 워드 클라우드 많이 써보셨죠?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다. 그다음에 그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안전 방법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보시면 지도상 유의점 같은 거 쭉 보시고 왜냐면 이런 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기 유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이런 데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그 뭐 정부기관 같은 데서 데이터를 생각보다 많이 공개를 해요. 물론 이제 원문 데이터, 막 엑셀 파일로 된 아니면은 뭐 파이썬 파일로 이루어진 데이터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시각화 시켜가지고 제공해주는 데이터도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굳이 어렵게 데이터 분석하실 필요 없고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요거를 바탕으로 이분은 좀 공부를 먼저 딱 오픈을 하셨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것도 보셨고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 그 똑같은 해양사 관련 대시보드 시범 운영인데 이런 거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들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요거를 통해 보면서
문제의식을 먼저 느끼는 거죠. 아, 해양 사고에 이런 게 있고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랑 이제 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전사고의 분야는 굉장히 넓지만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려내는 게 여기 워드 클라우드 활동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2차 시로 넘어와서는 이제 요구 분석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을수록 좋다에 대하여 실험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시범 실행을 진행한다. 즉 학생들이 과학적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깨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몸무게에 따라서 뭐 시범 구매 체크리스트 활용한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뒤에서 데이터 분류를 할 텐데 학생들이 착용한 사진을 교사들에게 전송을 한다. 이게 미착용, 안 착용했을 때 바른 착용, 잘못된 착용으로 각각 이제 레이블을 달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얘가 이걸 입었는지 아니면 잘 입었는지 잘 안 입었는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까지 모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지도학습, 이미지 분류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해서 엔트리 프로그램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체중에 따른 구명조끼의 부력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훈련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면 구명조끼 미착용, 잘못된 착용, 올바른 착용 여부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쫙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몸무게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구명조끼 이미지 분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못 입었는지를 이제 분류해주는 인공지능까지 만드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쉬운 거죠. 사실 선생님들도 저랑 예전에 해보셨던 게 이제 마스크 미착용, 착용하는 거 하면서 입구에 들어가는 거 저랑 옛날에 앱인벤트 하면서 해보셨는데 이제 그것과 거의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만드셨던 게 저는 이분이 좀 상을 받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이제 4가지에 대한 지도안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직은 이런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지도안이라고 하는 게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한 3-4년 지나면은 더 좋은 지도안이 많이 나와서 수업이 좀 더 풍부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좀 머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회과 전공자다 보니까 다 사회과 연구원 하다 보니까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그 자넷 윙 교수님이라고 어떻게 보시면은 컴퓨테이셔널 싱킹의 가장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성분이시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분을 한 분 꼽아라 하라고 하면은 이 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 논문을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웬만한 컴퓨테이셔널 싱킹, 뭐 인공지능, 뭐 데이터와 관련된 논문들의 대부분 다 인용되는 논문은 이거를 보통 이제 뽑아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거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수업 때문에 한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영어 버전으로도 굉장히 논문이 4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아요. 그다음에 영어도 막 이게 어렵게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원문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메시지를 좀 가볍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테이셔널 싱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개발자를 위한 사고다. 개발자가 컴퓨터를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력을 우리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오해이자 이런 CT라고 하거든요. CT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억울한 점이에요. 사실 저도 CT를 하지만
요즘에 저는 CT를 사회과 교육에 접목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는 보편적인 사고이자 기술인 거예요. 즉 모든 시민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고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교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얘기하실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한번 바라보고, 그다음에 저는 사회과, 그다음에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교과에 어떻게 이 CT라는 거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교사 쓴 모형 있잖아요. 사회과는 뭐 문제 해결학 쓴 모형, 의사결정 수업 모형 이런 게 있지만 뭐 다른 교과에도 다 똑같은 교수적 쓴 모형들이 있으니까 그 모형에 이런 CT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앞으로 좀 그 각각의 교과 교육에서 나아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다는 안 보고, 자,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역량이다. 읽기, 쓰기, 세마기, 소위 이제 옛날에 3R이라고 하는 그 기본 역량과 같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분석 역량 항목에 컴퓨팅적 사고를 추가해야 한다. 인쇄술이 읽기, 쓰기, 세마기의 능력을 널리 확산시켜 보편했듯이 컴퓨터는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R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언어 소양과 수리 소양으로 두 개로 축소가 됐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소양이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역량보다는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적 사고는 추상화와 분해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제 덩어리를 분리해내는 능력이기도 하다. 자,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결국은 이게 컴퓨테이셔널 싱킹에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거를 항상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분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복잡한 문제에 직면을 하잖아요. 복잡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그거를 통으로 생각하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 문제를 잘게 쪼개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그 복잡한 문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컴퓨테이셔널 싱킹의 기본적인 밑바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는 컴퓨터에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거에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의 복잡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복잡성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각 교과에서 추구했던 사고력 혹은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량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면서 그 역량을 도움을 주면서 더 확산되게끔 해 주는 거죠. 사회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성적 사고, 사실 이건 모든 교과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교과가 지금은 준 주위의 반성적 사고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 반성적 사고를 할 때 그것만 하기보다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함께 한다면은 반성적 사고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거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과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윈 교수님도 그렇게 2006년에 예측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별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컴퓨터형 사고는 또한 복제, 피해 억제, 오류 수정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 보호, 회복에 대한 사고다. 그다음에 뭐 컴퓨터 사고는 발견적 추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을 짜고 학습을 하고 일정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다. 그래서 빠른 계산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 처리 능력과 기억 용량의 균형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용어 자체가 아마 처음 물어보신 용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랑 계속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컴퓨팅적 사고를 접할 수 있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 갈 채비를 할 때 그날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 안에 챙겨 넣을 것이다. 이처럼 곧 꺼내서 써야 할 자료나 정보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컴퓨터 과학에서는 프리패칭과 캐싱이라고 한다. 아이가 장갑을 잃어버렸다. 아마도 당신은 아이에게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정을 거꾸로 되짚는 것을 백트래킹 기술이라고 한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앞에서 하던 거는 저희가 원래 하던 거예요. 이거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너 어디서 마지막으로 그거 봤니? 그게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컴퓨터에서는 백트래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원래 생활과 컴퓨터를 연결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스킬 헤어를 그만하고 스킬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일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뭐 월세를 살고 있는데 뭐 내가 지금 이 월세를 내는 돈과 전세 대출 혹은 매매를 해서 그 집값을 대출을 갚는 것과 어느 게 더 이득일까? 나는 집을 사야 할까 지금? 이런 고민 당연히 하면 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비용 계산을 우리는 온라인 알고리즘이라고 한대요.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제학에서는 선택을 하고 생산과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안 된 얘기지만 포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포스코가 완전히 물에 잠겨 가지고 지금 복구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떤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포스코 건물을 복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걸린다. 한 2년까지 길게 보는 분 2년 걸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예 새로 짓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라는 식으로 왜냐면 복구가 너무 힘들다.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결국 컴퓨터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에 있다. 즉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수업한다고 저희가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별개의 문제예요. 코딩이라는 거는 이 컴퓨팅적 사고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싱킹과 코딩은 별개다. 다만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할 때 코딩이 도움을 주는 것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컴퓨팅적 사고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현재 통계적 학습 기술은 과거에는 시도하지 못한 막대한 스케일의 데이터와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사고의 생물학에서도 기하학적이 많을 거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늘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 공고가 떴어요. 전임 공고가 떴는데 생물학과 생물교육과에서 교수를 뽑는데요. 근데 비고에다가 뭘 썼냐면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하라고 냈어요. 즉 아무리 생물학을 잘해도 인공지능 못 쓰면은 지원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모든 교과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뭐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많이 확산은 안 됐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또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 정리인데 자, 컴퓨팅적 사고의 핵심은 프로그래밍 개념화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이 아니다. 컴퓨터 공학은 생각하는 방법이다. 생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가 아닌 인간의 사고 방법인데 인간의 사고 방법과 컴퓨터의 사고 방법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컴퓨터를 하면은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이 컴퓨터에 인간의 영리함,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앞으로의 좀 핵심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컴퓨팅 사고는 수학적 사고와 공학적 사고와 보완하고 결합한다. 그래서 수학교육과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고 이번에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교수님도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 전공자가 오셨더라고요. 아예 수학교육과 교수님으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좀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는 아이디어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전된 컴퓨팅적 개념 또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모두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여기 해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고 이분이세요. 이분이시고 지금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계셨고 이거를 쓰실 때만 하더라도 구글에 계셨죠. 이거 쓸 땐 구글에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으로 옮기셨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컴퓨테이셔널 싱킹 인공지능의 거의 시작이 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원문으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하나 더 남았구나. 제가 이거 찾다가 신기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기 처음 봤는데 컴퓨팅 사고 능력 상급 필기 시험 이런 게 있대요. 참 별게 다 있구나.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중 아래 뉴스의 내용에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정보화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10% 이상 큰 격차를 보였다. 그래서 이게 뭐 자료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딱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었다. 아래와 같이 라면 끓이기를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제어나 연산 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필기를 보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코드로 명령을 사용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니은과 디귿의 그림에 해당하는 코드의 명령을 쓰시오. 약간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거 약간 IQ 테스트인가? 옛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었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도죠. 자 프로그램 흐름도 순서도라 그래 가지고 자 기억, 니은, 디귿 적절한 값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넣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엔트리 코드와 스크래치 코드를 넣어 가지고 자 뭐 아래 삼각형을 이용해서 거미줄을 그리는 프로그래밍 코드이다. 아래 명령어 블록에 기억 이렇게 빈칸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갈 답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라고 좀 신기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어디 뭐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디 쓸모가 있으니까 뭐 따겠죠, 결국. 대한상공회의소면은 옛날에 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 3급 그거 하던 덴데 이제 여하튼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원래 하고 있었지만 이 뒤에 엔트리 가지고 요런 식으로 빈칸 채워 넣기 시험 보는 거 보고 필기해서 신기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아마 실기에서는 엔트리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실기 평가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본 거여 가지고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정책 연구 보고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모형 개발이라는 정책 연구였고요. 한국교육개발원 경인교대 인공지능교육연구소가 함께 연구를 한 연구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경인교대가 좀 중심이 돼 가지고 한 연구였고요. 이 중에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다 보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 보시고요. 이제 다른 아마 뭐 빅데이터가 뭔지 인공지능이 뭔지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저랑 같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활용 사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형 설계를 했는지 정도만 함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겨서 자 여기서부터 같이 보시면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사례 분석입니다. 국내 교육에서 활용 사례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국내 교육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딱 보니까 정리를 해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사교육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용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부분 맞춤형 학습 즉 개별 학습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맞춤형 학습이라는 건 결국은 내 이거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실력이 얼만큼이고 부족한 게 뭐고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교육 활동이 뭐냐라는 거를 중심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에듀테크가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산타토익, 그다음에 뭐 놀이, 뭐 판다, 그다음에 엔트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 되어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알트스쿨이라 그래서 개별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실험적인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망한 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고 문맹률을 높이는 등 문제점이 발생을 했대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피해와 사회생활 침해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기술의 학교 적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 철학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겠다. 너무 기술이 빨리 들어왔고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좀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장문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토론, 성찰일기, 연수기, 의견 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저는 이게 하루빨리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를 이걸로 채점을 하게. 그래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거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특히 평가 분야에서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잘 보시면 퍼듀대가 유명한 데인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지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하여 맞춤 학습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뭐 클래스룸에서 학생 수학 수준을 파악하여 매일의 개발사 목표 좋아요. 이건 정말 그냥 긍정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문제예요. 항저우의 학교는 빅데이터와 학생들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행동 및 표정 분석, 수업을 듣고 있는지,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대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다 이 나라도. 결국은 학교 앞에다가 뭐 카메라 설치해 놓고 혹은 이제 태블릿 PC를 쓴다고 하면 태블릿 PC에 다 요즘에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의 눈동자나 이제 화면 얼굴 같은 거를 평가해 가지고 얘가 지금 수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야, 이게 인권에 대한 거랑 충돌을 안 하나?' 라는 생각을 읽으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만들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야,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항저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게 문제죠. 자, 구이저우 학교는요. 스마트 교복을 입도록 해서 학생들의 위치를 자동 파악한대요. 이게 스마트 교복이 아니라 이거 거의 죄수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자동으로 담임한테 아니면 학교 시스템에 찍히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한대는 스마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얼굴 인식 카메라가 대학 모든 장소에 설치해서 얘가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 중국이 지금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면 사회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관련된 카메라를 쫙 인프라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중앙 정부에 그 데이터들이 다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 제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이러면은 사회 행실 점수 무슨 점수가 있대요, 사람마다. 그럼 그 점수가 깎여요. 사회적으로 얘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점수가 깎이면은 그 점수가 그냥 깎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 묻는 게 아니라요. 대출, 취업 등등의 각종 불이익을 엄청나게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질서를 잘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옛날에 감시 사회가 중국에서는 지금 시작이 된 거고 그거에 활용되는 게 인공지능이랑 아까 말했던 카메라나 이런 게 활용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이게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맨날 한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나왔던 뉴스가 우리는 하루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히게 될 것인가라는 그 실험이 있었어요. CCTV는 30개에서 40개였던 것 같고 블랙박스까지 다 찍히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저희를 항상 찍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뭐 범죄를 예방하거나 혹은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100% 긍정적인 결과만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실 때 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저랑 함께 하실 인공지능 윤리교육과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주는 넘어가고요.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 같은 경우 쭉 보니까 뭐 이 김진호라는 분이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셨대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AI 기계학습을 시켜서 뭐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논문은 저도 이제 봤는데 자, AI 및 에듀테크 도입과 활용을 위한 절차 모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AI와 에듀테크 활용 교사학습 계획 수립과 실행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AI와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하고 실행하고 하는데 이해하고 이게 계속 뺑뺑을 돌고 그 가운데서 학교에서 AI와 에듀테크 활용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20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대학원 입학하신 게 19년도? 20년도? 19년도죠. 19년도. 19년도 2학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아니고 20년도, 20년, 21년, 22년, 21년이죠. 20년 2학기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자,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교육에 들어온 지가. 근데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가 내 수업에 AI를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가? 그때 말씀하셨던 방학 특강을 제외하고 진짜 교육 과정에 사실은 이 인공지능을 처음 들여온 목적은 뭐 과외 활동, 교육과정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접목하려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실제 내가 하고 있던 수학 수업, 사회 수업, 국어 수업에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러 가지고 왔는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적용하기 힘든 여건이 안 좋아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여건이 진짜 안 좋은 편이고 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관리자의 지원도 미비한 편이고 그다음에 동료 교사들과의 공감대 형성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제 후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하고 에듀테크도 하시는데 동학년 선생님들이 싫어하신대요. "왜 너만 이런 거 하냐." 실제로 많죠, 그런 분들이. 그랬을 때 '야 이게 참 여건이 힘들다.'라는 거가 3년 동안 별로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도 장학사들이 지금 제가 강동 송파교육청에 있는데 AI를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뭐 길면 1년, 6개월마다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니까 일의 연장선상도 없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이게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보고서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너무 공허하게 정책 보고서에서만 끝나고 현장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은 뭐 AI와 빅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모형 개발 절차를 요런 식으로 담았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고려 사항으로는 먼저 이거를 개발하면서 본인들이 모형을 개발하면서 뭘 주안점을 두고 했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AI의 교육적 활용 모형은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이나 인간의 역할을 AI가 도와 업무를 수행하고 교사학습을 지원하는 모형을 지향한다. 즉 교사를 대체하는 게 인공지능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조건을 걸은 거예요. 저도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사를 아예 대체할 거면은 모형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을 갖다 넣으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 중심적인 게 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첫 번째로 담아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둔다.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증강지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나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본질적인 위치를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여 활용 모형을 설계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으십니다. 자,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사결정 내용, 인공지능 활용 여부의 판단,
인공지능 결과 활용에 따른 가치와 철학,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통제 부분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형을 고려한다. 즉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AI 파워를 이용할 때 교사의 업무나 학생들의 지원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AI와 빅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옳게 사용하고 부정적인 기능이나 결과가 나오도록 사용하지 않는 모형이다. 라고 하면서 모형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을 설계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좀 접목이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와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처리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인간의 자연지능이 자극이 들어오고요. 인풋이 되죠. 감각 기억이 있고 소실되는 게 있고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그게 망각하는 게 있고 부호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인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도 이거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입력 장치, 감각 기억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는 소실이 일어나지만 얘는 소실이 잘 안 일어나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램에서 단기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넘길 만한 거는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로 넘기고, 그다음에 출력할 거는 이렇게 모니터로 출력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은.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도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오렌지 3 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I 프로세스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다 배우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결국은 이분들이 추구하는 모형이 아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저희가 다 배웠던 건데,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AI를 위한 AI는 안 되죠. 저희 교과 교육을 할 거니까. AI를 위한 AI가 아니라 교과 교육을 위한 AI가 있어야 되고, 사실 교과 교육의 모든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하고. 학습 문제를 공유해요. 즉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같이 공부할 건가를 우리는 학습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랑 문제 분석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학습 문제가 뭐냐? 자, 문제를 분석해 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 이게 AI를 처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림 3-8과 같이 문제 분석, 자료 입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팅 처리, 결과 출력, 문제 해결의 단계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식, 어프로치, 자료 입력, 인풋, 그다음에 여기는 인공지능 처리예요. 블랙박스라 그러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나와서 결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냐라고 하면서, 사실 이거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그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그냥 자기들의 용어로 AI POS 모형인가 뭐였더라? AI 포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AI 포스 프로세스를 볼 수 있대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원시 소스, 기존 뭐 빅데이터 등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인식에서 이제 좀 세부 절차 내용은 문제 인식, 문제 상황이 뭐고, 탐색이 뭐고, 분석이 뭐냐. 이제 여기 단계에서 이제 좀 들어갈 만한 게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제가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 나왔던 게 분해를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쉽게, 여기다 이제 분해를 넣을 수가 있겠죠. 분해 전략을 넣어서 문제를 잘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자료 입력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하셨으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서 자, 머신러닝이나 뭐든 이렇게 돌려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컴퓨테이셔널 싱킹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냐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드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개인 연구 보고서나 뭐 교육력 제고
이런 걸 하실 때 뭔가 모형을 갖다 써야 된다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개발원이라는 정출연에서 만든 정책 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 인공지능 교육할 건데 이 AI POS 프로세스를 가져다 썼다.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개발원이랑 아까 경인교대랑 인공지능 교육연구소에서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훨씬 설득력도 있고 다른 분들보다 훨씬 활용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세부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인식, 처리, 해결의 3단계를 갖게 되는데, 자, 여기 문제인식, 처리는 이거 IPO 이 세 단계 다 처리라고 합니다. 이 세 단계를 처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결, 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해결 목표를 설정하고 AI 활용력을 결정할 거다. 즉,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AI를 써서 좋은 건지, AI를 써서 해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이 단계에서, 문제 인식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는 AI와 빅데이터 처리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직접 원래 사람들이 하듯이 사람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활용해라 라는 걸로 선택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과 출력 단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A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에게 맞지 않거나 아까 그 중국처럼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활용한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부 단계를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자, 문제인식 단계에서 교육 문제 인지와 정의, 교육 문제 해결 목표 설정, 자, AI 활용 여부 결정, 자, 활용 안 할 거다, 노 하면은 인간 처리. 이렇게. 원래 이게 우리의 수업 모형이었죠. 원래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이 이거죠. 근데 AI 활용 결정할 할 거야. yes. 넘어가서 AI 처리, 입력, 처리, 출력 해서 결과 판단 할 거니 아니 AI 했는데 인간한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no 하면 인간 처리로 가는 거고요. yes 하면 그대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기본적인 모형 단계입니다.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요목화 시켜놨던 거, 눈으로 보이게끔 했다는 게 굉장히 이 연구 보고서의 좀 장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인식 단계, 기존의 업무와 교사학습에서의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파악한다 라고 하면서 문제 인식하고, 자료 입력 단계에서는 자,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하죠. 자,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에 더 넓은 범위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전처리를 거치며 단순한 데이터의 경우 굳이 인공지능 쓰지 말고 단순 통계로도 할 수 있으면 단순 통계가 좋다. 다만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나 빅데이터 방법론이 필요하다면은 빅데이터를 쓰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서 오류를 제거하고 불완전한 자료를 수정하며 가능한 때 준비한다. 전처리죠. 그다음에 처리 단계. 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혹은 대학원에서 에듀테크만 가르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에듀테크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게 딱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플랫폼만 써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게 교육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쓰고 있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학생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알고 써야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컷만화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네컷 만화를 활용해서 웹툰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결과물을 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네컷 만화에 어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감정 분석을 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감정적인 단어를 치면은 이제 이 네컷 만화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정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어 라는 것처럼 지도상의 유의점이나 그 팁 같은 걸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코딩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때문에 저는 교육대학원에서 그냥 단순한 팁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깊이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다른 뭐 아이스크림이나 서울시 교육청 연수원에서 연수만 들으시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능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 출력 단계에서는 시각화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죠. 네, 문제 해결 활용 능력은 자, AI와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AI의 결과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마리가 되는 거지 이코르로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저걸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결국은 사람의 판단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되기도 하고 보류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은 문제 해결의 주체는 AI가 아니라 우리 바로 학생, 교사, 교육의 주체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으로는 AI를 활용하여 문제를 처리할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사람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문제 복잡도가 높은가, 데이터가 있는가 등등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지 활용을 안 할지에 대해서 좀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랑 만약에 저 모형을 제시를 할 때 학생들한테 되게 단순하게 자, 이 단계에서 AI 활용 여부 결정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AI 쓸까 말까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거다.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이건데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냐? 이렇게 차근차근 좀 꼼꼼하게 학생들에게 물어봐 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이쪽에서의 전문성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결과 적용시 고려 사항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이거 우리 쓸까 말까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보완될 수 있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토론적인 수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용어 같은 경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기준에 그런 게 다 들어오겠죠.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AI 활용에 설명 가능해야 한다. 이게 설명 가능성이라는 게 용어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아 설명 가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의 설명 가능성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블랙박스에서의 설명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 마지막 결과 적용 같은 경우는 다 약간 윤리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공정성, 공평성, 책임성, 그다음에 이런 거 등등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중에 좀 인문학적인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쭉 이런 거 읽어보시면 이해는 다 가실 겁니다. 뭐 투명인에게 설명 가능해야 된다. 공정성, 공평성 가져야 된다. 등등으로 나오고 있고 이 뒷부분은 여기는 좀 너무 기술적인 거여 가지고 다 빼버렸고요. 이건 기술적인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결국은 지금 저희한테 좀 중요한 거는 이런 교수학습 모형적인 부분을 내가 선생님들의 교과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도움을 이끌어내게끔 할 것인가 라는 게 사실 저의 좀 첫 번째 생각이어서 사실 다양한 그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말고도 이거는 자 보시면은 에듀테크 현장 적용 방안 연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쭉 보시면 이것도 캐리스 건데 자 에듀테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R&D 있고 뭐 시나리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딱히 뭐 당장 적용이 될 만한 연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으로 봤을 때는 야 현장 적용 방안 연구라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선생님들한테 되게 손쉽게 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내용이 전혀 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버렸고 그다음에 또 볼 만한 게
예. 그래서 그때 메타버스를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서 메타버스에 이건 제가 봤던 거여 가지고 이거 사실 좀 괜찮게 잘 썼거든요, 얘네 거.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과 가능성과 한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별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라 나중에 좀 시간이 남으면은 메타버스도 이런 정책 연구 보고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보고서는 지금 있는 게 저한테 몇십 개는 있어요. 몇십 개 있는데 과연 그중에서 선생님들께 뭘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좀 모아갈까를 좀 추려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분량이 막 200쪽, 500쪽 뭐 이래 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여하튼 이제 그중에 좀 추려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모아 놨던 자료들 그냥 한 번에 다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그중에서 필요하신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를 요청하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윤리, 융합교사, 그다음에 초등교사, 그다음에 중등교사에 대한 지금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 초고가 완성이 될 것 같고 한 9월 이내에 태고까지 돼 가지고 출판은 되진 않고 그냥 저희 연구회 내에서만 공유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가지고 와서 한국말 버전으로 영어를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국말 버전으로 다시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아 외국에서는 요런 식으로 요즘에 연구가 되고 있다. 교사 교육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록은 여기까지만 하고